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장중한 때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죠. 네. 수시로 이렇게 시장 가격 체크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 시간으로 4일 동시 5분께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이후에 장중 한때 1,500원 6원까지 치솟으면서 심리적 저항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네, 지난해 말 올해 초에도 1,480원대까지 오르면서 1,500원 선 돌파를 시도했지만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도 정책 대응에 막혀서 고점을 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중동 전역으로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향후 중동 정세 전개와 국제 유가 흐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등이 추가 변동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한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다시 저물면서 어제와 달리 시장에는 큰 매도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주 이상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 막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폭을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증시도 낙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기조가 향후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얼마나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 확인해보면 오늘 다우지수는 0.8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4%, 1.02%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1% 넘게 약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 한 곳당 최대 7만 5천 개까지만 수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1% 넘게 떨어졌고요. 애플은 메모리 공급난을 반영해서 새롭게 내놓은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0.37%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오늘까지도 강세 이어나갔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1.35% 뛰었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어제 아시아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AI 하드웨어 기업들이 약세 보였는데요. 브로드컴도 이 같은 영향에 주가가 휘청였고요. 또 내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금리에 민감한 만큼 최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면서 오늘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금융주와 필수 소비재가 일부 반등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와 월마트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소화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월가에서 강세장 경로가 탈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은 다행이긴 합니다. 일단 FHN 파이낸셜은 이런 상황이 안정되려면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지만 약세장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는 석유 공급이 장기간 중단되지 않는 한 이번 분쟁만으로는 주식시장의 수단적 상승장이 끝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건데요. 브렌트유는 장중한 때 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WTI도 75달러까지 근접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서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의 상승폭은 3%대로 좁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해서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에 대해서 정치적 위험보험과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글로벌 공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둔 미 행정부가 유가 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됐고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어제 40%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20%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 세계 LNG 수출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데다가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이 있는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원유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는 이란발 쇼크로 안전자산 쏠림이 강해지면서 1년 만에 거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달러는 미국의 순에너지 수출국 지위 덕분에 중동 분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달러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간밤 연준위원들도 잇따라서 이번 분쟁에 대해서 경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는 오늘도 0.64% 오르면서 99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도 한대 1,500원 선을 넘어선 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금 선물은 오늘 3% 넘게 급락하면서 온스당 5,100달러까지 떨어졌고요. 은 선물 역시 오늘 6% 넘게 급락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연준위원들이 연이어서 인플레이션 재가속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전쟁의 불똥은 빅테크에도 튀었습니다. 아마존이 중동에서 굴리고 있는 데이터 센터 3곳이 드론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봤는데요. 전력 공급이 끊기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영향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중동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분쟁 여파가 IT 인프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빅테크들이 그간 아랍에미리트를 AI 컴퓨팅 허브로 삼고 중동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는 점에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이를 지원하는 에너지 인프라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에너지도 비상입니다. 액화 천연가스 LNG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운반선의 운임이 하루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용선료로 하루 20만 달러, 우리 돈 3억 원을 요구할 만큼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 카타르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라스라판에서 LNG 생산을 중단했다 밝히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40% 안팎의 폭등세 보일 만큼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 LNG 수출국인 미국 업체들이 물량을 늘리고 납품처를 돌리는 등 전략을 새로 쓰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동발 공급난이 길어지게 되면 단순 물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미국이 공백을 메꿀 수 없다. 천연가스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쓸 수도 있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휘발유 값이 비상입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를 넘었는데 외신들은 이를 두고 트럼프의 이란 공격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전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도박을 하고 있다 짚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고 이란산 원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동 에너지 인프라 피격 여부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훌쩍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트럼프가 전략 비축유 방출 카드를 꺼내들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가시방석입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에 올해 금리 인상 관측까지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른 상태를 유지하면 유로존 물가가 0.4%포인트 더 뛰고 경제 성장률은 0.15%포인트 내려갈 걸로 봤는데 인플레이션 우려에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이란 기대가 사라지고 시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60% 이상으로 볼 만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산업계 소식도 짚어보죠. 열리는가 싶던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길이 다시 좁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케이 사인을 줬지만 안방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이번엔 H200 칩 수출 물량을 업체당 7만 5천 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를 비롯해 주요 레드테크들이 전달한 희망 주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수출 허가가 떨어진 지 2달도 더 됐고 엔비디아는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여전히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밝혀 애타는 밤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거래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못한 걸로 전해질 만큼 쉽사리 길이 트이질 않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삼고 초려 끝에 넷플릭스를 제치고 워너브라더스를 손에 넣게 됐지만 시장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파라마운트의 신용등급을 정크 투자 부적격 수준으로 낮췄는데요.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명시하면서 향후 추가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쟁 압력과 레버리지를 비롯한 상당한 전환 비용의 현금 흐름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유를 설명했는데 실제로 파라마운트는 이미 지난해 말 기준 14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번 인수로 총 부채 규모
규모는 790억 달러, 우리 돈 12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업계 역시 새 미디어 공룡의 탄생을 기대하면서도 이 동시에 무리하게 빚을 내 인수했다 평가하고 있는데요. 피치뿐만 아니라 무디스와 S&P도 파라마운트 신용 등급을 새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이란 사태가 격화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 이후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진 탓입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올랐던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극동유화와 중앙에너비스는 상한가, S-오일도 28%대 급등세 마감했고 GS와 SK이노베이션도 각각 2.62%, 2.51%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로 인한 운임 급등 기대감에 해운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상 항로 교란은 일반적으로 해상 운임의 상승 요인이 된다며 실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운임도 급등하고 있어서 해운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 선사들의 포트폴리오 내 유조선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어제 상승한 해운주들 살펴보면 대한해운부터 흥하해운까지 모두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 펜오션은 17.42%, KSS해운도 16%대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란 사태가 격화하면서 또 하나의 수혜주로 꼽히는 곳이 바로 방산주였습니다.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방공체계와 요격 미사일 수요 증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방위산업 관점에서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는 세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중동 내 급격한 방공 미사일 소진으로 인한 재고 보충 수요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방산주들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빅텍과 LIG 넥스원이 상한가로 마감, 한화시스템도 29%대 급등세 보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9%대 상승했으며 퍼스텍까지 18.9% 올랐습니다.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항공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란이 전 세계 원유, LNG 물동량의 20에서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항공사들의 올해 수익 전망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겁니다. 당초 국제항공운영협회는 올해 제트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중동 사태 악화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어제 하락한 항공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면 대형주뿐만 아니라 LCC 관련된 종목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한진칼이 12.67%, 대한항공이 10%대 하락했고 제주항공도 7%대, 에어부산까지 4.3%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파죽지세로 오르던 국내 증시가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어제 양대지수 역대급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코스피 차익션 심리가 겹친 영향이었는데요. 오늘도 불안한 마음 가지고 시장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코스피가 바로 6천선을 내줬습니다. 7.2%, 하루 새 4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5,791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4.6% 폭락해서 1,137선에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를 끌어내린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어제 하루 동안 5조 1,482억 원어치 팔아내며 지수 낙폭을 키웠습니다. 기관도 8,9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이 5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를 기록했지만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5,800억 원 넘게, 기관이 2,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7,600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 흐름을 보면 그동안 코스피 효자 역할을 했던 종목들 분위기가 처참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9.88%, 11.5% 급락해서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 타이틀을 동시에 반납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11% 급락했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방산 대표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유일하게 20% 가까이 시세 분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형제가 각각 11%,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이 8% 넘게 낙폭을 기록했지만 리노공업이 5%, HLB가 4% 넘게 그리고 리가켄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환율이 좀 문제인데요. 어제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환율 26원 40전 오르면서 1,460원을 돌파했습니다. 1,466원 10전.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는 한때 마에 1,500원마저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이었는데요. 여기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75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장중에 1,500원을 다시 한번 넘기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더 부추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장 초반에 낙폭을 좀 줄여냈나 싶던 코스피 하락폭이 가팔라진 건 외국인의 매도세가 갈수록 거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코스피에서만 9거래를 연속 팔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 추가 하락을 예견한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하나증권은 외국인의 수급은 향후 주가의 선행지표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지금 시장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보다 실적 기반의 알파 베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가시성과 퀄리티가 높은 종목, 그리고 실적 상향이 되고 동반되는 거래 대금이 높은 종목, 여기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유가와 원자재 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와 일부 원자재 연동업종 중심의 종목들, 마지막으로 5월 MSCI 편입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여기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을 찾으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은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으로 LS와 한화를 제시했고요. 시클리컬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이수페타시스와 리노공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중국 양회가 개최됩니다. 올해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5% 성장률 유지 사수, 기술 자립 가속화, 그리고 대미국 메시지 등 3가지로 요약됩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도 중동 전쟁 관련해서 유가와 사료,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이쪽에 매수세가 쏠릴지 확인하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선방했음에도 국내 증시가 크게 빠졌다 보니 오늘 뉴욕 증시 하락에 국내 증시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프리마켓 상황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일제히 또 한 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6% 급락하면서 거래가 18만 3,300원, SK하이닉스가 5.3% 약세로 88만 9천원, 현대차가 7.9% 추가 하락하며 5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7% 약세입니다. 36만 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7%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SK스퀘어까지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여기서도 모두 지금 6위까지 하락합니다. 에코프로가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0.4% 빠지면서 14만 6,900원. 알테오젠이 7.7% 추가 하락하며 35만 3,500원. 에코프로빔 역시 9.2% 약세로 거래가 18만 1,1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 거의 10%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68만 1,000원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9.4% 하락하며 76만 1,000원이고 ABL 바이오까지도 7.8%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7만 200원으로 집계됩니다. 검은 화요일을 보냈던 국내 증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오늘 외국인 수급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개선될지 여부와 그리고 환율이 마에 1,500원까지 다시 한번 뚫어낼지 여부가 관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가 역사적인 랠리를 기록한 반면 미국 증시는 부진하면서 서학개미들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한 상위 10개 종목 중 2월 한 달 동안 상승한 종목은 단 한 개도 없었는데요. 지난주 서학개미들의 자세한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5위는 알파벳입니다. 매수 우위인데요. 구글은 지난주 AI 이미지 생성 모델 나노바나나의 후속작을 공개했습니다. 더 빠른 성능을 앞세워서 AI 도구에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4위에는 샌디스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샌디스크는 SK하이닉스와 손을 잡고 차세대 메모리로 꼽히는 고대역폭 플래시 HBF의 글로벌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를 쌓아 만든 칩으로 HBM의 한계를 보완한 차세대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샌디스크는 이를 통해 AI 시대에 맞는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면서 활발한 매매가 포착됐습니다. 2위는 엔비디아입니다. AI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지만 주가가 하락했죠. 투자자들이 실적에 실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주가의 실적이 선반영된 데다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하게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구심이 투매를 촉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장바구니에 담았는데요. 엔비디아가 추론에 특화된 신형칩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번 신형칩은 기존 GPU보다 훨씬 빠른 응답 속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형 고객사들이 더 빠르고 더 저렴한 AI 서비스를 위해 이 칩을 대거 채택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SOXL이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역대급 깜짝 실적을 공개하자 오히려 뉴스에 팔자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세배 레버리지 상품에서 차익 실현이 대거 발생했습니다. 또한 2월 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치 수준에 도달하면서 SOXL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엔비디아는 어제 광통신 대장주인 코이런트와 루멘텀에 각각 2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종목 리포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를 다시 최선호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론에 밀려 있었는데 다시 대장주 자리를 찾아준 건데요. 조셉 무어 애널리스트는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 수준을 두고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인 진입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리포트에서 강조한 것은 차세대 칩인 베라루빈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AI 수요 둔화 우려와 달리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주문은 여전히 줄을 서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팔란티어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에 팔란티어와 엔스로픽의 AI 기술이 이용된 것으로 보도됐죠. 트럼프 행정부의 엔스로픽 사용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제 군사작전에서는 이 기술들이 여전히 필수적이란 점이 부각됐습니다. UBS가 내놓은 팔란티어에 대한 종목 리포트로 넘어가 보시죠. UBS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동안 성능은 좋지만 몸값이 너무 비싸다며 중립 의견을 지켜왔는데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35%나 빠지자 이제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UBS는 팔란티어가 단순한 AI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기업 현장에서 돈을 버는 AI라는 점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특히 내년 매출 성장률이 무려 7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에 목표 주가로는 18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서 넷플릭스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인수 포기 발표 이후에 오히려 넷플릭스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의 시선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 자산 인수를 포기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복잡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부채 리스크를 피했다는 점에서 인수 실패가 아닌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제프리스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134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렸습니다. 넷플릭스가 본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 오후 1시 이후부터 그야말로 이제 급락, 또 예. 패닉셀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 달러 환율은 저희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야간에 또 1,5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갑자기 막 변동성이 폭발해 버리네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도고 그것도 몇 천억 1조 차 수준이 아닌 5조, 6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환율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조금 보니 유가가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유가가 좀 상승폭을 줄이니까 환율도 좀 다시 1,5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짐작일 수밖에 없는데 당국의 역할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1,480원 공방을 갖다가 밤사이 그냥 우리 장 열리지 않은 시간에 그냥 해결을 버리니까. 그렇죠. 오늘도 전약 후강은 처음에 시작은 약하게 시작되는 게 거의 야간 선물 흐름을 보나 해외 증시 흐름을 보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전약 후강이 될라는지. 워낙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당히 상황이다 보니까 벌써 고점 대비 한 10% 지수가 밀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네. 좀 크리티컬한 시점에 도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여러모로 좀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또 변수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분에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어제 어떻게 시장 흐름을 좀 계속 보셨나요, 우리 시장? 그럼요. 예. 네.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요, 당연히. 네. 좀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을 하루 같은데. 일단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확실히 전 세계에서 지금 작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확실하게 특히 마지막 최근 한 달 사이에 들어온 아마 레버리지 자금들이 일정 부분 어제는 좀 줄여지지 않았을까. 예. 오늘 정도까지도 그것이 좀 여파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한 80%만 가져가자. 그러니까 80%만. 예. 그래서 꽉꽉 채우지 말고 네네. 예, 여력을 한 80%만 적어도 가져가고 20%의 룸, 내가 틀릴 수 있을 거에 대한 룸을 가져가야 된다. 그것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증명된 게 어제의 시장, 네. 이번 주의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1차적으로는 하필이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죠. 예. 예,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특히 이제 아시아권이 대부분 대부분의 에너지 공급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 예, 원유 기준으로는 일본은 90%, 우리나라 한 70%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일 거기가 정말로 이제 실제로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의 이슈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 공급 자체가 끊기면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러한 걱정이 일부 있는데 다만 어쨌거나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첫 번째 장표로도 그래갖고 골드만삭스에서 이것이 완전 봉쇄가 한 달 정도 가면 얼마 네. 정도 유가가 더 오를 거냐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맨 왼쪽이 이제 봉쇄가 완전히 되고 어디로도 못 나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면 한 달 정도 봉쇄가 되면 예. 유가가 대략 지금 현재 기준에서 한 15달러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리스크 프리미엄 빼고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한 대략 한 10달러에서 15달러 사이일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올라가면은 그러면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 올라가겠죠, 사실은. 양쪽이 동시에 올라가면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한 20달러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100달러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100달러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완전 봉쇄가 한 달 이상 가는 건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겠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거기에 이제 아마 어제 방송에서 많이들 다루셨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제 빠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소위 예비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홍해 쪽으로 빼는 게 있어요. 아하, 그래요? 예. 그게 파이프라인이 최대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 보낼 수가 있고요.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그 소위 호르무즈 해협 지나서 프라자이아라는 또 항구가 있는데 골로 예. 빼는 게 한 150만 배럴 정도 돼요. 예. 근데 합쳐봐야 600만 배럴이라 하루에 한 1,800만 배럴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갖고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2주, 3주, 4주 이제 주로 따지면 3, 4주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3, 예. 4주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이게 석유 유정이란 것은 한번 뚫으면 이것이 다 고갈될 때까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얘가 계속 뽑아내어 나오는데 강제로 막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복구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차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셰일 오일하고 좀 다른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유정이란 게 딱 그렇거든요. 유정이란 게? 기본적으로 압력에 이제 꽉 막혀있던 걸 뚝 뚫었으니까 그걸로 뚫었으니까 쏟아 계속 올라오는 쏟아-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강제로 막으면 얘가 어딘가 또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뽑아 올라기도 어렵고 예. 이거 자체가 또 그 사이에 어느 쪽으로 이게 빠져나갔을지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대략 지금 거기에 저장고 이게 만약에 못 빠져나오면 거기 저장고에다가 빠져나온 걸 저장을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결국 호르무즈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안 되면은 그렇죠. 어디에 담아둘 때가 재고 당연히 그게 한계가 이제 거의 그렇구나. 매일매일 예, 움직이는 게 예. 1,800만 배럴인데 예. 그래서 그걸 꽉꽉 지금 하면 저장고가 대략 한 달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대형 유조선을 갖다 놓고 배에다가 실는 겁니다. 배에다 실어야 되고. 근데 지금 양쪽으로 다 못 나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사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들어가줘야 돼요. 예. 이게 혹시라도 나오는 건 나오는 거지만 일차적으로 생산한 거를 빼내는데 속도가 한계가 있으면 이란의 이슈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담아두는 배들이 유조선이 글로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한 2주까지는 뭐 큰 이슈 없이 가겠지만 3주, 4주 가서도 이것이 장기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왔다 갔다를 못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그 소위 중동의 생산 능력에 대한 이슈까지로 갈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로 막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 카타르는 지금 유전을 아예 LNG 지금 가스전을 아예 닫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1, 2주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그 안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3주, 4주로 가면은 유가가 다시 한번 튈 수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면밀히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보호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홍해에서 한번 했었죠. 홍해에서 한번. 홍해에서 네. 저 후티 반군이 아하. 거기 지나는 배들 예, 할 예. 때 소위 미 군함이 이제 줄 세워놓고 한 척씩 옆에서 양쪽에서 딱 서갖고 호송하면서. 같이 끌고 가면서 예.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약간 후티 반군하고 이란하고는 좀 화력의 차이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러니까. 아니죠. 사실은 네, 냉정해 네.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그게 또 공짜도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그 군함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세상에 공짜도 없고 이게 만만한 일은 분명 아닐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일단 양쪽이 전쟁을 멈춰야 되겠죠. 사실은 네네. 그것이 예. 제일 근본적인 해결이고 이 상황에서 그냥 군함을 호위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그것은 소위 표현하는 미봉책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란 사태 관련해서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선 그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현 지도자급들이 대거 사망했다고 하니 그걸 갖다가 환호하는 이란 시민들의 장면도 뭐 SNS에 많이 올라오고 보도도 되고 하지만 또 그걸 갖다가 아주 오열하면서 정말 분노하는 또 이란 국민들의 모습도 있고 또 이제 그 튀르키예하고 꽤나 국경이 많이 접해 있던데 맞습니다. 그 피난 가는 이란 국민들 시민들 모습에다가 거꾸로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20, 30대 젊은 남자들이 이거는 뭐 들어가야 된다 다시 그거 하는 거죠. 거기다가 뭐 이란의 현 혁명 수비대인가요? 그런 쪽에 레토릭도 보면은 우리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란이 이런 식으로 이 보니까 조금 만만치는 그냥 바로 수그릴 것 같지는 않네요. 베네수엘라에서의 성공이 트럼프를 약간 오판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검토 과정에서 이거는 잘못하면은 길어질 수 있고 뭐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고도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가는 이슈가 제일 중요한데 네네. 공중전은 어쨌거나 이제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는 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밤사이에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고 예, 또 뭐 예. 얘기가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미군이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얘기는 크루드 반군 늘 활용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사실은 그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독립을 만들려고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다들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최대의 사실은 그러니까 대응할 수 있고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일종의 용병, 반군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도 아마 미군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좀 장기화가 될 수가 있고 좀 더 우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냥 좀뭐 바라건대는 뭐 4, 5주 걸릴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로 한 2주 안에 서로 깔끔하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서로 힘은 다 보여주고, 네네. 예, 딱 해보면 소위 말하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해도 될지 안 될지.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장기전을 가면 양쪽이 다 피해이기 때문에 지금도 피해지만. 뭐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피해니까 한 2주 안에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안에는 뭐 변동성이 당분간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 2일 날 월요일 날을 갖다가 대체 공휴일로 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또 유튜브 같은데 분석 그 컨텐츠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면은 그 충격이 길지는 않았다. 뭐 오히려 저가 매수로 삼으면 결과가 좋았다. 이 컨텐츠가 주를 이루었어요. 네. 그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뭐랄까 좀 잘 버티는 모습을 또 보여줬다 보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어제 한 방 세게 맞은 거 아닙니까? 네. 예. 뭐 늘 과거 케이스와 같을 수는 없는데 송 대표님 보시기에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였던 뭐 강도, 뭐 우려되는 정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소위 향후 2주, 3주, 4주 그러니까 소위 어쨌거나 3월 말 전에 끝이 나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달 중에 그렇지 끝이 나줘야- 않으면 좀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글쎄, 네. 갈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블룸버그에서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있었던 지난 1970년대 이후에 한 50여 년간 예. 있었던 지정학 리스크에서 대부분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1년 사이에 대체로 평균적으로 어떻게 했냐 녹색선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다 올라서 끝났습니다. 초기에만 빠지고. 아하. 그런데 그 사이에 상당히 안 좋았던 1년을 보냈던 게 가장 큰 게 두 번인데 1973년과 2022년 두 번입니다. 1973년이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시리아 간의 전쟁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차전이었더라? 4차 중동전. 4차 중동 전쟁. 4차 중동 예, 전쟁이었고 이때는 보면은 1년이 지났을 때 저 아래로 보면 거의 한 반토막이 났죠. 오, 유럽 지수가. 12개월 1년 동안 빠졌다는 얘기네. 그렇죠. 내내 빠졌습니다. 네. 근데 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1차 석유 파동의 빌미가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사우디가 여기에 그 소위 그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예. 소위 그 석유를 최초로 무기화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의 반대쪽에 예, 당연히 섰다, 사우디는 사우디가. 중동의 맹주로서 네, 네, 네. 소위 이집트와 시리아의 편을 들어주면서 소위 이제 소위 말하면 엠바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수 조치하고 예. 가격을 올리고 이러면서 당시에 한 3달러 그러니까 소위 배럴당 3달러 하던 것이 1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3배 이상. 예, 2달 만에. 와. 엄청났죠.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생산량이 줄어들 때였어갖고 예. 오히려 상당히 심하게 좀 당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팔할 때 그때가 닉슨이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져갖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좀 잘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저 때는 안 좋은 게 막 섞여갖고 최악의 경우로 갔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침체가 왔어요, 저 때는. 네. 근데 이번엔 그렇게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거기까지는 서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을 괴멸시킬 것만 아니면 현재가 이제 거기까지 그건 제 지상군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가지 않으면 대부분 과거처럼 단기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러우 전쟁 때는 그 왜 저렇게 안 좋았냐? 기억하시겠지만 러우 전쟁 때는 유가가 110달러까지 초반에 갔었습니다. 뭐 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그래서 연준이 금리도 인상하고 긴축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은. 맞아. 그것이 사실은 더 예. 유가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단지 전쟁만의 이슈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년은 러우 전쟁도 전쟁이지만 연준이 긴축으로 돌았을 때니까. 그렇죠. 본격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주가가 상당히 부진해 보였던 것은 전쟁만의 이슈로 보기에는 좀 너무 좀 과하다. 결론적으로는 욤키프루바를 제외하고 나면 전반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이 어쨌거나 한두 주 안에 분위기만 잡으면 이번이 정말로 또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가에서도 그냥 금리 인하 시점을 확 미뤘던데요. 그거는 지금 유가도 유가지만 네. 미국 내 물가가 지금 자꾸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지금 어젯밤에 또 그저께 밤에 나왔지만 ISM 제조업 지수 중에 ISM 제조업 지수 중에 그러니까 PMI가 예. 전반적으로 50이 좋게 나왔는데 지불 가격. 지불 가격 지수가 확 올랐더만. 네네. 예. 지금 보시면은 지불 가격이 지불 가격이 70이 넘어가면서 예.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7번 장표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보면은 ISM,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뭔가를 원자재 같은 걸 사올 때 자기가 비용으로 쓰는 그 가격 지수잖아요. 저게 이제 3개월 정도 CPI의 상향, 그러니까 선행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걸 놓고 보면 이거 빼고 PPI도 12월, 1월이 지금 연속적으로 높았지 않습니까? 전월 예, 대비. 예. 거의 0.4, 0.5 전월비 증가를 전월비 했습니다. 0.5였으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PC가 원래 1월 달 PC 물가가 지난주에 발표됐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밀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지금 얘기는 근원 물가가 0.4, 0.5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은 이 유가 이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다시 올해 들어와서 물가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란 이슈까지 지금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의 그 시기 자체를 상당히 뒤로 내지는 야 이렇게 가다가는 못 내리는 것도 아니야 이런 걱정은 분명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국장 비중을 늘리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해서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뭐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속도가 너무 이제 빠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고 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있으셨을 것 같고 이 가운데 어제 시장의 조정이 다른 증시 대비로 워낙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또 섹터별로도 지금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네, 말씀 주신 예. 대로 뭐 일차적으로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사이에 많이 오른 것들은 많이 빠지겠네. 네네.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특히 그걸 지금 당장 그 마음이 뒤늦게 뛰어드신 분들은 급하니까 레버리지 많이들 쓰신 거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레버리지는 이럴 때 못 견딥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실이 좀 심하고 그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신용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만기 안에 자기가 사실은 증거금을 더 메꾸지 못하면 담보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 나오니까 사실은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어제 아마 발 빠른 분들이니까 많이 당연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 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한 분들도 일부분은 이러면 조금 팔아놓고 현금 마련한 다음에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그 단기간에 말씀 주신 대로 너무 급하게 올랐고 그것에 또 일부가 일정 부분 레버리지 ETF나 뭐 이런 것들이 활용된 것들이 분명 효과를 준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제한 나머지들이 좀 비싸다라는 그러한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4번 차트를 갖고 왔는데 네네. 보시면 확실하게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코스피 선행 PER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 이익 대비 시장이 얼마나 거래되냐? 10배가 안 돼요. 9.9배 지금 차트를 보시면 9.9배. 그러니까 지금 과거 평균에 비해서 낮아요. 그러니까 정말 싸 보인 건 분명합니다. 네. 이익 개선은 되고. 예. 근데 삼성전자를 하고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 네. 그러고 나면 거의 13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이익 개선 폭은 생각보다는 좀 미미하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리고 PBR로도 놓고 보면은
좀 많이 올라서 1.6배인데 지금 지금 ROE가 18%, 뭐 한 20%면 딱 좋을 텐데 뭐 적정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1.3배 좀 내려오긴 하지만 지금 ROE가 지금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지금 시장의 ROE가 격차가 심한 거죠. 10%하고 18%는 엄청난 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다행스럽고 저는 개인 생각하는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소각화 이것 자체가 이익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자사주만 소각해도 ROE가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준다면 ROE가 높아질 수 있어서 그러면 현재 PBR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래서 레벨 다운될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아마 오늘까지 혹시 장이도 빠지면은 네.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소위 제도적으로 ROE가 높아질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한번 기억을 다시 되살릴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투탑은 여전히 뭐 조금 싼 구간이다라는 맞습니다. 네.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충분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그러니까 소위 45도 각도로 계속 날아가는 주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간에 한 네. 번씩 변동이 이렇게 격하게 오고 마침 또 이제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그 사이에 좀 비중을 아예 못 담았거나 적게 담았던 분들은 사실은 늘릴 수 있는 또 좋은 사실 기회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이런 그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항상 그건 저가 매수의 기회였기 네. 때문에 향후 한 1, 2주를 잘 보시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실 필요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송 대표님 나오셔서 이렇게 작년부터 우리 시장이 확 뛰어오르면서 이제 지수 측면에서는 S&P 500과 거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깨를 같이 한다. 우리가 1980년 1월 4일 날 코스피 100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금 한번 AI한테 물어보니 1월 말 정도 했을 때 S&P 500이 135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80년 그때 1월에 한 100 근처였다고 치면은 100에서 출발했고 얘들은 135에서 출발해가지고 S&P 500이 7,000 못 찍고 그 뭐 7,000 근방까지 왔던 거고 우리는 뭐 6,340에서 이제 지금 한 10%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 보면 100에서 한 6,340 온 거나 135에서 뭐 7,000 가까이 간 거나 거의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 그동안 늘 저평가.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진짜 이제 저평가냐 아직도? 뭐 아니면은 저평가는 벗어났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싼 맛에 사는 거는 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묘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40년 정도로 기간을 늘리면 그 주가는 연평균 한 9에서 10% 사이 전 세계적으로 평균이 증가 지수가 네, 전반적으로 네. 수렴한다 첫 번째로는. 아, 예. 근데 그 어느 시기에 근데 그게 격차가 한 10년씩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10년 동안 손가락 빨았잖아요 한마디로.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 2, 3년 만에 확 캐치업을 한 건데 일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절대적인 이제 증가율은 그런데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익 대비 현재 시장의 이제 절대 그 주가 소위 이제 그걸 우리 밸류에이션 평가라고 하잖아요. 그 절대 레벨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상대적으로 싼 건 분명한데 아까 말씀드린 PR이 우리가 지금 뭐 10배에서 13배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포함하면 10배고 빼면은 13배라는 건데 13배가 비싼 거냐? 과거의 평균 밴드에서는 비싼 건 맞습니다. 상단에 거래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주변국하고 비교해 보면 또는 내지는 뭐 선진국하고 소위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미국은 조정 받아도 지금 20배가 넘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이익 개선폭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비싸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을까? 뭐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소위 기본적으로는 좀 IT 위주로 가긴 했지만 네. 나머지 분야들도 상당히 좀 뭐 좀 기대할 볼 만한 수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야가.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뭐랄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이에 너무 단계가 많이 올라서 소위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는 건 사실이나 밸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그러니까 싸진 건 아니니까 옛날 같이 네네. 너무 싸다는 아니지만 적당한 수까지 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력적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5,439, 코스닥도 4.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1,082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6%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18만 2,400원, SK하이닉스가 10%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84만 5천 원이고요. 현대차입니다. 7% 내림세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5만 1천 원. LG에너지솔루션 3%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3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15%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호가는 10만 9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은 3%대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163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스퀘어가 5%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5만 원. 기아입니다. 8.9% 내림세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55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가 36만 5,500원, 에코프로도 7% 하락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비엠 호가 18만 4,900원으로 7%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삼천당작 레인보로보틱스 모두 7% 안팎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ABL바이오입니다. 3.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7만 8,300원. 리노공업, 케어제는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코오롱티슈진 예상 체결가 10만 원, 리가켄바이오는 19만 원으로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양시장 일단 호가에서는 추가적인 좀 하락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일단 방산주들, 금융주들, 정유주들 호가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가가 12%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지금 호가는 160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IG넥스원 오늘 24% 급등 예상됩니다. 네, 대단해. 방산주는 이 와중에 진짜 불기둥이네요. 그러게요. 예. 아, 제가 그냥 기사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에도 코스피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등락 범위로 5,900에서 6,600을 제시했다. 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12개월 선행 PER로는 9.7에서 10.8배, 12개월 PBR로는 1.6에서 1.79배에 해당한다. 실적 개선이 지수 레벨을 지지할 것이고 반도체가 이익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다 아는 얘기고, 이제 뭐 반도체 외에는 업종 대부분이 고평가 국면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부담이 덜한 조선 정유, 소프트웨어 등을 주목한다 했죠. 이제 3월에 주목할 이슈는 중동 리스크라면서 유가 변화에 충격받지 않을 업종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포인트를 짚은 셈이죠. 포인트를 짚은 셈인데 문제는 이제 이걸 아마 3월 리포트를 내면서 2월 뭐 마지막 주간쯤에 마무리를 했겠죠. 5,900에서 6,600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참 시장 전망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죠? 예. 지금은 이제 기사를 그대로 읽다 보니까 특정 증권사 이름까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그러면 이제 너무라도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 했는데 저거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거는 5,400원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판단이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아까보다는 이제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한번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 그러면 근데 재밌는 자료를 가져오셨네요, 대표님. 지금 뭐 셀코리아 해가지고 외국인이 굉장히 우리 국내에서 외국인 비중이 줄었을 것 같은데 막상 데이터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순매수도 갖고 이제 네. 뭐 개인이 샀다,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제도 사실 한 5조. 글쎄.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까지고요. 제가 어제 거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해보니까
37.46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조금 빠지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사실 지금 한 5조 팔은 거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이제 워낙 커져갖고 이제 예전 5조의 그건 느낌은 아닌데.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코스피가 이번에 빠져서 그렇지 지난주까지 5천 조가 넘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5조 해봐야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향성 자체는 이번 주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팔지는 모르겠으나 뭐 오늘까지 뭐 포함해서 이번 주에 기본적인 방향성 보시면 작년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그러니까 1월 달 말, 그 다음에 2월 달 말, 제가 저 위에 하나하나 써는데 작년 말에 31, 뭐 이런 거에서 36, 지금 37까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를 셀코리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정도 사이즈의 외국인이 37%씩 갖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 대부분은 다 자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외국인 하는 것도 조금 뭐랄까 이제는 과해지지 않냐? 이제 규모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로는 국내에서 소비 다 이렇게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 국내 장은 외국인들이 움직이기보다는 결국은 국내 기관과 국내 개인들이 사실은 움직이는 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국내 개인들의 지금 예탁금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어제까지 업데이트했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까지가 120조 원으로 다시 돌파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기 자금들은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에 조정을 의외로 또 대기 자금들은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뭐 강세장에서 현금 비중 그래도 1-20% 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돈 벌어야지 뭔 현금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장을 맞고 보면은 그 얘기가 맞긴 맞네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차트는 딱 보는 순간에 일반적인 제1감하고 다르구나. 외국인 비중이 지금 줄었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낮아졌던데요. 전체 지분율이. 그래도 그러니까 최고가 저도 아까 체크했는데 51점 몇에서 한 달 새에 50점 어제가 50.03? 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셀코리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이 많이 먹은 사람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 사실은 뺄 수 있죠. 그래서 영원히 계속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추가로 뒤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또 사갖고 또 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수치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셀코리아는 전혀 아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뭐 환율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달러 인덱스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지금 일단 거래 유동성이 확보되는 미국 달러로 지금 다 달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어제 99 지금 99가 지금 넘었죠. 99 올라섰습니다. 99까지 지금 올라서 있는 99.07. 그럼 저희 그 환율 얘기를 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3월 4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여전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다만 뭐 장중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냈다. 호르무즈 폐업을 지나는 그 유조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좀 호송을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 코스닥 많이 떨어졌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592로 3.4% 하락, 코스닥 2.8% 떨어집니다. 1,104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5% 떨어집니다. 지금 18만 4,800원, SK하이닉스도 4% 하락합니다. 90만 원이고요. 현대차도 5%대 하락입니다. 55만 8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8% 내림세로 11만 8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 떨어집니다. 38만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 하락합니다.
현재 지금 163만 6천 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3% 급등합니다. 162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스퀘어가 4%, 6%대 하락입니다. 54만 4천 원. 기아입니다. 7% 떨어집니다. 16만 8,400원. HD현대중공업이 6% 하락하면서 55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3%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37만 1,500원. 에코프로도 7% 내림세고요. 에코프로비엠도 6% 하락입니다. 삼천당제약 73만 원으로 4%대 하락이고 레인보로보틱스도 5% 떨어지고 있고요. ABL바이오도 3% 약세입니다. 코오롱 티슈진, 리노공업, 니가캠바이오, HLB 일제히 지금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낙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5% 안팎으로 지금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유주들 GS, SK이노베이션, S오일. S오일이 지금 25% 급등합니다. 17만 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유주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 전반적인 흐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셨고 LIG 넥스원 오늘 지금 현재가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방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가를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LIG 넥스원이 26% 급등 중이고 풍산도 19% 급등하고 있고 현대 로템도 7% 강세입니다. 오늘 방산주, 정유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7% 하락입니다. SK하이닉스도 88만 4천 원으로 90만 원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1,551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 2,064억 원 순매도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3,563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우위를 나타냅니다. 외국인 8억 원 순매수, 기관은 909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91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도 많이 올라갑니다. 12원 90전 상승한 1,479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이 연출이 되네요. 네, 예. 그러네요. 아까 보자. 환율 얘기하려고. 환율 얘기하다가 예, 그거 했죠. 일본도 잠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2.3% 하락 출발입니다. 네. 지금 아까 환율 얘기하다가 마주쳤는데. 네네. 네. 뭐 1차적으로는 지금은 뭐랄까요? 그 사이에 습관이죠. 김희진 장군 말 이런 게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돌아간 거죠. 어수선하다, 불안하다. 일단 달러 사자. 예. 그러니까 일단 달러로 바꾼 거죠. 일단은 달러로. 예. 달러를 일단 바꿔 놓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전쟁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국 이스라엘 대 이란 전쟁이죠. 이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의 이슈가 결국은 달러 약세 기조로 돌아선 것이 다시 강세 반전될 거냐에 대한 이제 그게 퀘스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가. 근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무역 가중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좀 명확할 것 같아서 네. 두 개로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프레드에 가보시면 이제 샌프란 연은에 그래서 제공하는 걸로 다 보시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건데. 샌프란이 아니고 세인트루이스?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예. 세인트루이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트럼프 2기 시작되면서 보시면 일단은 달러가 선진국 파란색, 녹색 신흥국, 우리나라는 이제 저 신흥국 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수 자체가 달러 약세가 양쪽에 나타나는데 신흥국 대비로가 좀 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더 강하게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달러 약세가.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이제 드러켄밀러가 브라질을 편입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요게 혹자들은 트럼프 1기 때를 경험해 보면은 트럼프 2년 차에서는 달러가 강세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그때 진짜로 달러 약세 갔다가 18년부터는 강세 반전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18년 이후로 놓고 보면. 그래서 지금도 모양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번 이란 사태 전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의 이제 가장 큰 차이를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당시에는 생각해 보시면 2017년, 18년도에는 뭘 했냐면 파월을 엄청나게 트럼프가 공격할 때였습니다. 자기가 임명해 놓고 파월이 금리 인상하고 18년도엔 심지어 긴축까지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18년도에 할 때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당연히 강세가 돼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제 기억에 2%, 2% 사이에 있던 게 거의 3%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래서 금리가 아주 초급등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영향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케빈 워시가 대기하고 예. 있는 연준이 그때의 파월처럼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자체도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방향성 자체가 이번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정한 리스크 때문에 그 기술적으로 정말로 그래서 지금 달러 강세로 돌아서긴 했으나 결국은 이 사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대로 어제 정도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방향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다시 달러 약세 기조로 돌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가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오히려 이번에 이란 이슈 예. 보다는 유가도 뭐 당장 문제가 되지만 이슈보다는 미국 내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아까 언급 주신 대로 물가 우리 앞서도 좀 그러니까 이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초반에 이제 언급을 했지만 PPI 생산자 물가가 2달 연속 강하게 나왔고 우리가 어젠가 발표되었던 지금 ISM 제조업 지수의 지불 가격 자체도 지금 70대로 초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3개월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차트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붉은색이 CPI하고 파란색이 미국 ISM 제조업의 지불 가격인데 지금 보시면 방향성 자체는 달려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PC 물가에 대한 예측치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라나 뭐 이런 데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발표될 1월 달 PC 물가 자체가 전월비 한 0.4% 이상 그리고 지금 12월도 꽤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예. 12월, 1월 연속적으로 지금 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 결국은 이것은 지연 효과죠. 관세의 지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연준이 케빈 워시가 아무리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이 금리, 단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일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게 사모대출 시장 자체가 최근에 많이 계속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그것의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 특히 미국 시장의 주가의 가장 중요한 큰 단초다. 결국은 물가와 신용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미국 시장의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거고 그것 자체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여전히 조금 더 비중을 넓히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드러켄 밀러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주말 동안 제가 잠깐 다른 거 보다가 모건 스탠리하고 드러켄 밀러의 인터뷰가 그 네,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그것 중에 뭐 다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드러켄 밀러는 멋진 투자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머러스하고 겸손도 하고 자기 객관화도 분명하고 자기가 뭘 잘하고 못하는지도 분명하고 뭐 이런데 흥미롭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가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네. 네. 미국에 상장돼 있지 않고 해외에 있는 것들은 자기가 공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거기에 지나가면서 언급을 한국과 일본의 의미 있는 규모의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네. 그것은 AI 분야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컨대 AI 분야는 한국일 것 같고요. 예. AI가 아닌 것은 아마도 일본의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워렌 버핏도 상사주나 이런 것을 사실은 원자재 연관해서 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드러켄 밀러도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갖고 비중을 꽤 가져간다고 놓고 본다면
이번에 이란 사태를 전후해서 오히려 그들이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너무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해서 너무 지금 약간 지금 한 이틀 연속 빠지니까 공포스럽긴 한데 지금 AI의 투자의 방향성 자체가 아직은 지금 꺾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조정 자체를 그 사이에 주저주저 하면서 비중을 못 늘렸던 분들은 일정 부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어제 장 열리기 전에 대부분의 이제 전망이 큰 일이 있겠느냐, 미국도 잘 버텼는데 이러다가 또 하나 이제 별일이 있겠느냐 중에 금융위에서 내놓은 대책이었던가요? 뭐 100조 플러스 알파의 시장 안정 기금이 동원될 수 있다. 그 뭐 시장 안정 기금이라는 게 뭐며 그거 실제 동원된 적이 있습니까, 대표님? 그 시장 시장 안정기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연준이 그 역할을 하죠. 연준이 예, 연준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이게 네. 항상 이런 것은 뭐라면 그러니까 신용 소위 마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거래가 안 될 때. 네, 예. 그럴 때 원래 정부와의 최종 역할은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던지면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러니까 거래하는데 부담 없게 해줄게. 사실은 예. 이런 역할이라서 그걸 100조를 다 쓰겠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연준이 과거에 몇 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예. 어느 나라든 사실은 이제 단기 그 금융시장이 혹시라도 이게 딱 초크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초크가 온다. 예, 확 이게 쫄라졌을 때 거기에 이제 소위 숨통을 튀게 해주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너무 옥죄지 마. 그러니까 예. 이런 걱정하지 마. 사실은 그런 역할이지 그거 자체가 뭐 그거를 꼭 써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멈추려고 그렇게 걱정하지는 마라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또 선행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또 고점 아니냐,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뭐 과거를 통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과거를 통해서 어떤 저희가 또 배워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마치 제가 이제 2기를 통해서 드로켄밀러도 AI 분야로 한국을 산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AI를 지금 팔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자체는. 어쨌거나 지금 머릿속에는 나름대로의 이제 순서,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주말 동안 또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가베칼이라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거길 제가 약간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예. 거기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 버블은 2000년도로 봤을 때 뭘로 끝날 거냐. 거기에는 아마존이 피크를 먼저 치고 마지막 피크는 코닝이 친다. 코닝이 고점 치고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시장이 끝난 거다. 라는 아이디어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시스코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997년부터 한 2002년 사이에 이제 닷컴 버블 때죠. 그러니까 소위 인터넷, 지금 AI 열풍이면 당시는 인터넷 열풍이었죠. 당시에 그러면 제일 선두주자가 누구였냐? 우리가 잘 아는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붉은색인데 한번 초반에 랠리를 펼쳤죠. 그래서 고점이 언제 왔냐면 99년도 12월에 왔었고요. 잘 먼저 왔었습니다. 닷컴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먼저 빠지기 시작했고. 그 두 번째로 이들로 받아서 이제 소위 인터넷에 소위 라우터 열심히 만들고 지금에 빠르면 엔비디아 같은 데입니다. 시스코가 파란색인데 시스코가 2000년도 3월에 그 다음에 피크가 왔고요. 마지막에는 소위 당시에 이제 통신망 깔고 뭐 이러니까 광통신 뭐 이런 거 하면서 코닝이 당시에 마지막에 피크를 쳤는데 2000년도 8월에 마지막 피크를 쳤습니다. 최근에 코닝 차트를 그려보시면 코닝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최근에 이제 한 1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기시감들이 드는 거죠. 그때처럼. 지금도 지금 AI에서 데이터 센터, GPU, 뭐 메모리 쭉쭉 가다가 지금 광통신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닝이 이제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어서 약간 그때처럼 이제 기시감이 들긴 하는데 아직은 뭐 엔비디아 고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고 이번에 지금 엔비디아를 지금 다시 탑픽으로 제시하는 외국계들도 좀 늘지 않습니까? 그 사이 많이 쉬었다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조금 더 만약에 랠리를 펼쳐준다면 당분간 코닝도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어쨌거나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지속이 될 텐데 그것의 중간에 사모대출 시장에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대출이 여력이 얼마나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네. 머릿속에는 소위 이제 고점의 순서가 어떻게 올지. 근데 지금 아마존이 현재 AI의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당시에 2000년도에 아마존이 지금은 오픈 AI나 엔트로픽입니다. 네, 예. 안타깝게 둘 다 비상장이에요. 그래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고점을 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얘가 벌써 고점이 맞는지. 그래서 프락시죠. 이제 대체로 볼 수 있는 게 오픈 AI에는 소위 그 소프트뱅크 일본에 상장돼 있는 그 정도 볼 수 있고 두 회사가 이제 빠르면 올해 한 4, 4분기에 상장이 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그때까지는 피크를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뭐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AI의 투자가 올해는 확정이 돼 있고 내년도까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점이 올해 안에 온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소위 고점대의 그런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게 지금 방산주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9% 지금 하락으로 바뀌었고 네? 9% 하락으로 바뀌었고 지금 SO일 같은 경우는 지금 29% 지금 하한가 지금 예상이 하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아우. SK하이닉스는 지금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빠르게 낙폭이 좀 축소되고 반도체 쪽은 줄이고 있고 낙폭을. 예, 근데 뉴욕 증시 쪽에서도 방산주들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맞습니다. 됐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좀 심리를 반영하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맞아요. 빠르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기 자금들이 어찌 보면 또 지금 반도체에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투자가 단기에 지금 벌써 끝날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변동성이 진짜 크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굉장합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피 오늘까지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현재 3.26% 하락하면서 5,610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2.9%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1,104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2,02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오늘 4,400억 원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6,675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63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2,335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개인만 홀로 3,483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 우주항공과 국방 쪽 그리고 가스 유틸리티 업종만 상승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에서는 비철금속과 해운, 전자제품 업종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중동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그마저도 일부 종목들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에콰 석유가스 LPG 관련주 보시죠. 이쪽에서는 흥구석유가 21.6% 급등세 유지하면서 27,850원이고요.
중앙에너비스가 11.7% 상승하며 28,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동유화도 3.25% 강세로 4,765원. 반면에 개장 이후에 급등하던 S오일이 지금 14.5%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거래가 128,800원이고요. SK가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7.8% 하락하면서 242,000원에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유 관련주 보시죠. 정유 관련주 장 초반만 해도 지금 3개 종목 일제히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도 낙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입니다. S오일이 14.5% 급락하면서 거래가 125,300원이고요. GS가 4% 가까이 내리면서 67,700원,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도 5.8%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23,200원에 거래됩니다. 그럼 도시가스 관련주를 좀 보실까요? 천연가스 가격은 급등했었는데요. 도시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가스는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4.5% 약세로 68,700원, 한국가스공사도 0.7% 하락하며 42,2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인천도시가스가 2.8% 약세, 거래가 26,550원입니다. 지금 가스 관련주 내에서는 GSE와 대성에너지만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도 지금 버텨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RG 넥스원 어제 상한가 경신했고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점차 줄이면서 지금은 1.4%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675,500원이고요. 하나시스템이 크게 떨어집니다. 13.6% 내림세로 126,700원. 빅텍이 6.8% 약세, 거래가 5,380원이고요. 풍산도 8% 가까이 내립니다. 거래가 122,200원. 그리고 한일 단조까지도 4.65%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570원대 거래됩니다. 오늘 예상한 대로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리고 있고 지금 종목별 순환매도 굉장히 빠른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하는 중동전쟁 관련 종목들 지금 약세를 대부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 후반까지 흐름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전국민 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회의라는 의미처럼 첫날인 오늘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내일은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죠.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이 됩니다. 네, 그동안 중국 얘기가 참 저희 프로에서도 뜸했었는데요. 오늘은 박한진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요즘 저희가 저희 머니쇼에서는 중국 얘기 안 다룬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이 마주친 SNS, 유튜브 상의 컨텐츠는 이렇게 권력 투쟁이 상당하다. 베이징 내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란 사태가 터졌는데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딱히 공식적인 입장은 잘 안 내놓는 것 같고,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원유를 갖다가 중국이 한 38% 가져오고 이란 생산하는 석유의 거의 80%를 중국이 갖다 쓴다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중국에서도 에너지 안보 전략에 어떤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미국 쪽 자료를 보면 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거에 38%를 중국이 가져간다 그러는데 예. 제가 중국이 밝힌 자료를 봤더니 50%가 돼요. 그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 걸프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중국은 관계가 비교적 다 양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누구 편들기도 쉽지도 않고요. 예. 또 중국은 자국 이익에 직접 관련이 된 게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도
약하게 반응을 하고 또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트럼프의 방중에 대해서 훨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방중에 대해서. 예. 그게 4월입니까,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방중. 예,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일정이 한 4월 정도? 아닙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아, 이렇게 돼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예.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중국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방중 시기를 앞두고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또 의아하다는 이제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아하. 예. 예. 네. 지금 그러면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지금 중국의 어떤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대국이지만은 동시에 또 에너지 자금률이 굉장히 낮아요. 네. 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니까 수입 의존율이 오히려 높아져가지고 한 70%까지 되는 걸로 중국 내부의 자료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는 해외에서 이게 석유가 도입하는 게 막혀버리면 상당히 이제 아주 그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어느 한 부분에 이제 일을 할 때는 단기적인가 장기적인가 꼭 살펴봅니다. 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까지 유가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에는 중국이 관리 가능하다고 지금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 통제 밖의 범위라고 보는 거는 이제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 넘어가면은 이거는 중국도 전체적인 틀을 한번 바꿔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네. 그 전에는 아마 현재 틀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중동 지역이 중국의 그 1대1로에 있어서 좀 그 중요한 핵심 구간 아닙니까? 그쪽이.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아주 중요한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 중국의 저 서쪽의 지명에 보면은 중동 지역 예. 그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예. 근데 지금 이란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기타 걸품 안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있어서 경제적인 의미가 다 제각각이라는 것이죠. 이 국가는 요것이 중요하고 저 국가는 저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은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요? 예. 사우디가 이제 중국하고 무역도 제일 많고 투자 프로젝트도 제일 많고 이런데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2천억 달러 가량의 프로젝트를 계약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실제로 그게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 보면 저 중국에서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과하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익이 어디고 손해가 가는 부분은 어디고 장기는 어떻고 단기는 어떻고 이제 이런 부분을 깊이 속셈을 하고 있는 거로 예.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교수님, 뭐 보내드린 질문지는 없었습니다만 중국의 그 1대1로가 네.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 그 이렇게 무슨 굴기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예, 예. 반도체 굴기 뭐 이런 얘기 한 지도 벌써 수년 전입니다만 지금 반도체 쪽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됩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는 그 반도체 뒤에 굴기 붙인 거는 사실은 저 외신이 붙인 걸로 제가 알고 중국이 있고요. 붙인 게 중국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국 굴기는 중국이 붙였고요. 예. 그 반도체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분명히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위주로 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 네. 중국은 그것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실용주의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술 면에서는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거는 미국의 한 6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은 먼데 다만 이런 반도체 AI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미국하고 직접 경쟁을 하기보다는 실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중국의 반도체 쪽입니다. 다만 지금 AI 쪽은 그게 결국은 반도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만은 작년
연초 이맘때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이후로 1년 동안에 딥시크와 거의 맞먹는 거대 규모 언어 이 AI가 1,5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그게 다 실용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게 외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또 이제 비즈니스를 개발도 하기도 하고 해서 중국이 바라는 거는 미국과 조금 다른 모델의 이런 AI 개발을 하고 있다,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은 이제 지금 중동 쪽 얘기를 이제 이어서 해보자면 이란하고 굉장히 전략적 협력 관계고 또 동시에 사우디하고도 굉장히 밀착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번 사태에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국익에 직접 관련된 게 아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중국으로서는 모두 관계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가 어느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이걸 부쩍 잡았다가 다음에 이제 딴 또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미국하고 딜을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쪽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같은 보조를 취할 테니까 대신에 중국에 대한 그 관세 압박이라든지 이제 경제 압박 이런 분야를 조금 완화하자 하는 이런 카드를 지금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이 최근에 이 1년에 그 뭐 연초 벽두부터 터졌던 마두로 대통령 뭐 체포해서 압송 이것도 무슨 영화 같은 일이고 이란 공습 시작해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 뭐 최고 지도자가 그냥 폭사하고 이런 것들이 보다 보니까 야 그러면서도 많은 또 이렇게 평론가들 내지는 분석가들은 근제는 결국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오늘 막 거기까지 다루기는 좀 그렇고 일단 양해를 맞았으니까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왜 이렇게 며칠 전부터 공기가 좋은가 싶었더니 양회 시즌이네요. 그게 분명히 있고요. 그게 제가 북경에만 산 게 한 7년이 되는데 갈수록 공기가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장 자체를 많이 드러내버렸죠. 드러내고. 그리고 특히 양해가 다가오면 한 2달 전부터 거리 청소 뭐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작년에도 전인대에서 5% 성장 목표 딱 제시했더니만 작년 5% 내외로 했었죠. 작년에 5% 내외였습니다. 그랬더니 뭐 연말에 딱 확인되기로는 칼같이 5%가 나왔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원래 중국 성장이 연말에 가서 얼마가 될지는 이번에 전인대에서 제시하는 목표점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충 어느 정도로? 전인대가 이제 아마 내일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전국인민대표다회에서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제 할 텐데 올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라고 딱 숫자를 짓기보다는 범위를 짚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저점은 4.5%, 그다음에 또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한 5%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그 중에서 4.5냐 5냐 이제 이런 또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5.0의 가능성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중국이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가겠다 하는 중요한 목표도 제기를 시켜놨고 또 지금 해외에다가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15차 5개년 계획을 맞아가지고 새로운 국가 전략을 꾸며나가겠다고 이렇게 한 마당에 또 15차 5개년 계획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제 새로운 중국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전적인 목표를 내세울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0.0% 내외에 아마 이런 정도의 수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15차 5개년 계획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가장 방점을 찍고 있는 신성장 동력이 또 뭔지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산업군에 이제 정책 자금이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15차 5개년 계획의 예. 가장 큰 저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때가 과거에는 정말 말로만 성장해 왔는데 실제로는 덩치만 키워 왔는데 네. 이제는 질적으로 정말 경제를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뭐 신질, 생산력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은 질적 발전이에요. 네. 질적 발전의 핵심은 뭐냐? 중국이 하는 거는 첨단 과학 기술력이다. 그리고 AI를 모든 제조업에다가 다 접목을 시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는 과학 기술이 중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부동산 경제 시대의 중국과 과학 기술 경제 시대의 중국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에서 상당히 하나의 그 화두로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예. 교수님, 지금 이제 경제적인 쪽을 지금 이렇게 여쭤보다가 갑자기 또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번 그러면 양회, 뭐 정협이든 전인대든 여기서 그러면 시 주석의 사연임 여부도 결정합니까 이번에? 어떤 시진핑 주석의 지금 주석 3번째 하고 있는 예. 지금 뭐 사연임 내지는 사연님, 예. 뭐 영구직이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오던데 예. 지금 그것도 이번에 다루나요? 전혀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시기가 왜냐하면 아닌가요? 그걸 다루려고 하면은 적어도 1년 전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네. 그 사이에 시진핑의 역할하고 총리의 역할하고 주요 정치 인물들의 역할이라는 게 전혀 바뀐 바가 없었어요. 아하. 다만 하나 바뀐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군부의 숙청 움직임들이 네. 계속돼서 굉장히 의아했죠. 예. 본인이 뽑은 사람을 왜 본인이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게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잠재적인 반대 세력에 대해서 이제 미리미리 준비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비록 공식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번에. 하지만 사연임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대부분의 시각은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은. 예. 지금 이제 그만 하겠다고 하면은 이미 많은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권력도 넘어간 흐름 움직임이라는 거는 전혀 볼 수가 없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지난 몇 달 동안에 중국의 권력이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하고, 예, 그래서 중국은 과거처럼 똑같이 지금 정치는 그대로 움직여오고 오히려 시진핑의 권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렇게 것 같습니다. 보시는구나. 예. 이번 양회에서 나올 주요 정책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역시 이제 소비가 중요하다 하는 거는 네. 분명히 그 겉으로 부각을 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간 소비를 완전히 키우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AI 과학 기술 중심의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성장은 AI와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조치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이제 지방 간 협력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외부의 충격이 크고 또 소비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안 좋다가 보니까 중국이 또 그 국민들을 달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금, 생활지원금 이제 이런 정책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과학 기술에서 확실히 중국이 앞서가겠다 하는 게 가장 그 중심에 나올 것으로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교수님 뭐 하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관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뭐 예.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그거 위법이고 했더니만 바로 또 이제 뭐 74년도 뭐 1970년대 만들었던 무역법 이런 거 가지고 또 10% 뭐 그냥 일괄적으로 때리고 했는데 네. 지금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국에다가 팔아먹을 때 얼마 관세 부과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실제 실효 관세율을 봐야 돼요. 실효 관세율. 예, 실제 예. 실효 관세율을 보다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는 한 30% 정도 보고 있어요. 그 정도 관세를 더 내고 가고 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관세가 최근에 나왔던 게 15%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중국 일각에서는 전부 15%로 앞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 별로 손해 볼 것도 없네.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전 품목을 다 합쳐서 보게 되면 한 50% 정도까지는 중국이 흡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50%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미국 측에서 흡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의 수출자가 상당 부분을 흡수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경계선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전체 종합을 해보면 대개 한 50%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사실. 예. 그 정도로 중국 수출업자들이 관세를 갖다가 부담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딱 작년 내내 막혔던 게 그 상호관세 부과했던 그 4월 이후로 예. 트럼프 일기 때는 관세 때리니까 위안화가 약해졌거든요. 예. 그래야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그 환율로나마 관세 예, 예, 부담을 좀 상쇄를 하는데 예. 근데 작년 내내 위안화가 뭐 7.35에서 6.8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엄청 강세였어요. 예. 지금 한 사흘째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다시 조금 환율이 튀긴 합니다만 그러면 작년에 있었던 위안화 강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관세 압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에 중국 경제는 세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가 있고 투자가 있고 수출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소비하고 투자가 전부 평년작 이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5.0%를 달성했던 거는 수출이 예상 외로 잘 됐거든요. 어허. 그 와중에도 수출이 잘 됐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아마도 제가 그 환율에 지금 올해도 중동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과거에는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나머지 화폐는 특히 아시아 화폐 위에나 포함해가지고 전부 약세로 보이는 게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위에나도 같이 강세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중국 정부가 이게 위에나 환율은 절대 안정시킨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개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중심 화폐지만 예. 또 위에나는 감히 고르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강한 거는 또 위에나가 아닌가 하는 이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 지정학적 이 리스크에 가장 강한 화폐는 위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위엔화 흐름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달 말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중국 방문하게 되는데 뭔가 이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좀 궁금해지고 또 리스크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굉장히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내놓을 보따리가 뭔가 하는 거 상당히 그 관심이 되거든요. 예. 세 가지 보따리가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예. 줄.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관세 압박 이런 거를 좀 줄이는. 타협을 하기 네. 위한. 첫 번째는 이제 전통적인 선물 보따리죠. 뭐 항공기 많이 사고 또 농산물 많이 사고 이제 또 미국산 석유도 갖다 쓰라 했다면서요. 석유하고 천연가스 어차피 필요한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중국이 흔쾌히 폼나게 이제 시진핑이 폼나게. 트럼프가 예. 그 사진 잘 나오게끔 사진 잘 이제 나오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융 분야입니다. 예. 금융은 미국이 지난 한 10년 전부터죠. 지속적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죠. 금융시장 개방해라. 네. 그래서 개방은 하되 겉으로는 개방은 하되 예를 들면 금융업을 하더라도 중국의 관리 감독 하에 하도록 하는 이제 겉으로는 열고 속으로는 닫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제 그거는 분명히 할 겁니다. 제가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선물이라고 할 수 없는 선물이죠. 이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양안 관계에 대한 것이죠. 대만 문제요? 예,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층위별로 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우리가 카드가 한 개 더 생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사태 가지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요즘은 좀 중국 내부적으로 아마 카드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보이나 싶었는데 이내 지금 3천억 원 넘게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 선물에서도 지금 매도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이따 또 1시 반 무렵이 또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